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20대 시절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저는 그 후로 오랫동안 홀로 외로운 생활을 견디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며 제게는 어린 시동생과 시어머니까지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되었죠. 시동생은 남편과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늦둥이로 제가 결혼할 당시 도련님은 아직 대학생이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시댁으로 합가를 했던 저는 시동생과도 한 집에서 살게 되었죠. 저는 한참 나이 차이 나는 시동생을 동생처럼 예뻐할 작정이었지만 정작 결혼한 뒤에 제가 시동생과 마주친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리 공사다망한지 늘 밖으로 도는 시동생 때문에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 볼 일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같이 지내는 동안 도련님은 늘 제게 예의 바르고 착하게 굴었어요. 가끔이었지만 나도 동생이 있었으면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저를 누나처럼 잘 따르고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대했었죠. 그래서 저도 한참 어린 시동생을 친동생처럼 여기며 가깝게 생각했는데 그런 도련님은 제 생각보다 많이 사고뭉치였습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행실이 바르지는 않은 건지 시댁 식구들 말로는 어릴 적부터 늘상 사고를 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합가해서 엄마랑 영준이까지 다 같이 살게 됐지만 당신은 영준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응? 이제 한 집에 살게 됐는데 도련님을 신경 쓰지 말라니. 그런 말이 어딨어. 괜히 나 부담스러울까 봐 그래요? 사실 영준이 그놈이 좀 그래서 괜히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 미리 하는 말이야. 영준이 그놈 사회성도 떨어지고 어릴 적부터 경찰서 들락거리면서 워낙 사고치고 다니는 놈이라 나는 그냥 당신이 걔랑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그 자식 워낙 바쁘게 다녀서 한 집에 산다고 해도 자주 볼 일도 없을 테니까 앞으로도 그냥 없는 놈인 셈 쳐. 도련님이 사고를 친다고? 저번에도 만나봤지만 얌전하고 착한 학생인 것 같던데. 그거 다 가식이야. 그놈이 생긴 것만 순진하게 생겼지 속이 얼마나 시커먼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어찌나 말썽이 많은지 엄마랑 나랑 그놈 때문에 학교 들락거리고 파출소 쫓아다니느라 늘 바빴어. 이렇게들 잘해주는데 가출은 또 왜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늦둥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기른 거지. 도련님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태어나신 유복자였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난 도련님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거기다 남편과는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늦둥이 막내다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도 도련님을 오냐오냐하며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도련님은 나이를 먹도록 철이 들지 않았고 엄마와 형이 아낌없이 베풀어주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어긋나기만 했다고 했어요. 뒤늦게서야 잘못 키웠다 싶어 바로잡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사춘기 시절을 겪은 동생을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철없는 도련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어머님, 도련님이 요즘 밤마다 집에 없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나요? 영준이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내가 아주 그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왜요? 정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놈이 학교 생활 개판으로 해서 잘리기 직전에 지멋대로 휴학을 해놓고는 휴학해서 한가한 건지 밤낮 없이 놀러만 다니는구나. 대체 밤마다 어딜 다니는 건지 맨날 아침 다 돼서 술 냄새나 풍겨서 들어오고 집에 와서는 잠만 자다 도로 나가버리니까 내가 걔 때문에 아주 미쳐버리겠다. 새 식구한테 보이기가 창피해서 나한테는 쉬쉬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도 그냥 모르는 척 좀 해주렴. 아니, 너는 그냥 영준이 그놈한테 관심도 갖지 말어.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도련님은 이미 휴학 상태였는데
어머님 얘기로는 도련님이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하다가 멋대로 휴학을 하고서 늦게까지 놀러 다녀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말려도 듣지를 않고 늦은 귀가와 외박을 밥 먹듯 하니 어머님이 절 보기에도 민망하다 하셨죠. 하지만 저는 착해 보이던 도련님이 그런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새 식구라서 눈치를 본 건지 몰라도 도련님이 제 앞에서는 늘 예의 바르고 착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도련님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철이 없구나 싶기는 했지만요.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면 좋니? 영준이 그놈이 기어이 사고를 쳤어. 또요? 무슨 일인데요? 이번에는 뭐 누구 패기라도 했대요? 오토바이 사고란다. 이놈이 그 나이 먹도록 철이 안 들었는지 어디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다가 사람을 쳤대. 그래서 합의금을 내줘야 한다는데 나 참, 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니? 어머, 오토바이 사고요? 많이 다치셨대요? 도련님은요? 병원이래요? 그딴 놈 어디 있는지 알게 뭐야. 아프면 지가 알아서 치료받고 있겠지. 지금 그놈이 아니라 합의금이 문제인데 내가 정말 미쳐버리겠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 저도 도련님이 말썽쟁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도련님은 이런저런 사고를 치며 시어머니와 남편의 속을 긁었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런 도련님을 구박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했어요. 막상 도련님은 그런 구박에도 별로 개의치 않아 보였고요. 그래도 제가 봐온 도련님은 마음만은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직은 철이 안 들었을지 몰라도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도련님이 대형 사고를 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유, 이 자식이 잡히면 가만 안 둬.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갖게 된 반가운 휴일이었어요.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 사정이 너무 바빠서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하며 한동안 정신이 없었거든요. 덕분에 집에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다 보니 한동안 남편 말고 다른 식구들 얼굴 보기도 어려울 정도였죠. 그러다 정말 오랜만에 여유가 나서 집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다 잠깐 낮잠에 빠졌는데 거실에서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에게 달려가자 남편은 도련님이 금고를 털어갔다며 노발대발 난리를 피우고 있었어요. 이 자식이 내 금고에 손을 댔어. 금고 안에 있던 돈을 전부 빼갔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금고에 손을 대다니. 설마 도련님이? 그래, 그놈이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요 며칠 안 보이길래 또 어디서 자빠져 있는지 어디 여행이라도 갔는지 했더니 지금 그놈 방에 확인해보고 오니까 다른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짐가방이랑 중요한 것만 싹 없어졌더라고. 그리고 내 금고에 돈도 다 털렸고. 아니 그럼 당신은 도련님이 계속 집에 없었던 것도 몰랐던 거야? 그놈이 어디서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해? 그 자식이 내 돈을 훔쳐갔다니까. 일단 진정하고 도련님한테 전화부터 해봐. 응? 전화는 진작 했지. 근데 벌써 없는 번호라고 나와. 이놈 아예 작정하고 뜬 거야. 내 돈 훔쳐가려고 미리 준비한 거라고. 대체 비번은 어떻게 알았지? 대체 뭘 얼마나 훔쳤다고 그러는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도련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뭘 얼마나 훔쳤냐고? 5억. 무려 5억을 훔쳤다고. 5억이라니. 당신 금고에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어? 나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아니, 그 돈 5억은 대체 뭔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도련님이 가져갔다는 거야? 당신은 여태 도련님이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다면서
그럼 도련님이 그걸 가져갔다는 거 직접 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꼭 그걸 직접 봐야 알겠어? 금고에 있던 돈이랑 그놈이랑 같이 없어졌는데 그럼 당연히 그놈이 범인이지. 그놈 평소에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난데없이 도련님이 금고에 돈을 털어서 사라졌다고 난리를 치는 것도 황당한데 남편이 없어졌다고 말한 돈이 무려 5억이라는 겁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던 5억 돈 얘기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 돈을 도련님이 훔쳤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도련님이 평소 하던 짓을 보면 뻔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도련님이 평소 행실이 모범적인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말썽쟁이라고 해도 설마 형의 금고를 털 만한 위인으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알고 있는 도련님은 누구보다 가족 걱정을 했기에 돈 때문에 가족과 연을 끊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락 없이 잠적한 도련님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그게 걱정이었는데 남편은 자기 동생에 대한 걱정은 전혀 되지도 않는지 저는 실체도 모르는 금고 속 돈 얘기만 줄창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철없다며 욕하던 동생이라도 가족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무슨 꿈을 꾸는 건지 정말 5억이 있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런 큰 돈을 왜 은행이 아닌 금고에 넣어놨는지 이해도 안 되고 정말 돈 아니라면 신고하라는 제 말에 경찰은 안 된다며 신고할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련님이 진짜 가출을 했던 절도를 했던 우선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경찰은 무슨 가족이래 경찰을 왜 불러? 그럼 어떻게 하려고? 애초에 그 5억이라는 거 진짜 있는 돈은 맞아? 5억을 왜 금고에 뒀는데? 그거야 내 사정이지 뭘 그런 걸 물어. 아무튼 그 호로 자식 내가 꼭 잡는다 정말. 내 손으로 찾아내서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장이라도 도련님을 찾아내야 한다며 몇 달간을 바쁘게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도련님이 어디 있는지 걱정도 되지 않는 건지 신랄하게 도련님 욕만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돈의 행방만 걱정했지 도련님은 걱정하지 않는 듯했죠. 그래서 혼자 걱정하던 제가 저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성인 남성은 단순 가출 처리를 한다며 실종 신고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사정사정해서야 경찰들이 도련님의 생존 반응을 확인해 주었어요. 다행히도 도련님 명의의 계좌 거래가 확인됐다 하더라고요. 실종이 아니라 가출인 것 같다니 정말 다행이었지만 저는 도련님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외박을 밥 먹듯 했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라질 사람은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생존 반응이 있다니 어딘가에서 잘 살았으면 했어요. 무엇 때문에 가출을 했는지 몰라도 마음을 정리하고 언젠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 도련님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도련님 욕을 하며 도련님을 찾아다니던 남편과 시어머니도 1년쯤 지나니 지쳤는지 더 이상 도련님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이라 혼자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날따라 집 앞 길가에 차가 많이 서 있다 싶더라고요. 주택가이다 보니 늘상 차가 많기는 했지만 보통 주말 낮에는 사람들이 놀러 가다 보니 나름 한적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차들이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누구네 집에 손님이라도 오셨나 보다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 안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니 못 보던 신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누구 손님이라도 오신 건가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저는 그제서야 밖에 세워져 있던 차들의 주인이 저희 집에 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방문객들이 손님 같지는 않았고 뭔가 큰일이 생겼다 싶은 거예요. 안쪽에서 누가 고함을 지르고 집안이 뒤집히는 소리들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놀란 저는 급하게 현관으로 뛰어들어갔고 안으로 들어가자 집안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람들과 실랑이하며 흥분한 채로 난리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이거 빨리 못 풀어? 어디 어른 손에 쇠고랑을 채워. 이것들이 정말 큰일 치르고 싶어서 이러나? 아니 글쎄, 우리는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거 생사람 잡는 거예요. 우리는 결백하다고요. 아이고 형타가 이것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러다가 우리 꼼짝없이 끌려가게 생겼어. 엄마야말로 어떻게 좀 해봐.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는 이놈이 지금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내 탓하는 거냐? 아,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아, 저거 되게 시끄럽네. 조용히 좀 하세요. 야, 이 사람아. 당신들 이거 실수하는 거야. 사람을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도 된다는 법 있어? 민주주의 법치국가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고.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민주주의 법치를 얘기하고 있어? 당신들 지금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라고. 당신들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왔는데 감히 경찰들 앞에서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네. 이 사람들 진짜 양심이라고는 없구만. 그런 짓을 해놓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당신들 그냥저냥 자잘한 죄명이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개미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인데 지금 누구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어쨌는데. 우리는 그런 적 없으니까 생사람 잡지 마쇼. 지금 영준이 저놈 말 듣고 이러는 모양인데 글쎄 저놈이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놈이라 그래요. 옛날부터 입만 열면 거짓말에 사고는 또 얼마나 많이 쳤다고. 지금도 저놈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억지를 피우는 거라니까. 응? 아, 맞아요. 저 자식 원래부터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어요. 아, 그리고 잡아가려면 우리가 아니라 저놈을 잡아가셔야지. 저놈이 내 금고에 있던 돈을 훔쳐갔는데 그런데도 동생이라고 신고도 안 하고 기다려줬더니 저 자식 이제 와서 우리를 신고해. 야, 이 자식아, 너는 은혜도 모르는 거야? 지가 인간이면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영준이 너 어디서 뭘 듣고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너 이거 반드시 오해할 거다. 우리 말고 네 가족이 어딨다고. 지가 가족들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당신들이야말로 뻔뻔하게 굴지마. 뭐 갈 곳 없는 놈 먹여주고 입혀줬다고? 애초에 내가 누구 때문에 갈 곳이 없어졌는데, 누구 때문에 고아가 됐는데 전부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만 아니었으면 나는 우리 엄마 잃을 일도 없었을 텐데 나한테서 엄마도 재산도 다 뺏어가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들을 해? 염치 없는 인간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어?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네 엄마를 뭘 어쨌다고? 영준아,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다. 고아된 너를 내가 무슨 심정으로 먹여 키웠는데. 근데 내가 너한테서 뭘 뺏었다고 그러니? 여기서 네 엄마 해코지한 사람 아무도 없어. 네 엄마는 혼자 자식 키우는 게 버거워서 지 혼자 그렇게 된 거지. 걔가 우울증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한 것까지 내 탓이라고 할 거니? 아유, 지 엄마 그렇게 되고 고아된 애를 그래도 초칼합시고 불쌍해서 시설에 안 보내고 자식으로 생각하고 걷어먹였더니 이제 와서 내가 이런 취급이나 받네. 아유, 경찰 선생님들, 제 저거 지금 다 거짓말하는 거고 망상이에요. 애초에 제 엄마도 망상병 환자였다고. 제가 어려서부터 지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더니 쟤도 기어이 병이 도진 모양이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잡아갈 게 아니라 쟤를 입원시켜야 해요. 쟤 완전 정신 나갔다니까. 그 입 못 다물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우리 엄마가 뭐? 내가 뭐? 당신들은 끝까지 우리 엄마랑 내가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나 이제 그런 말에 속을 만큼 순진하지 않아. 내가 여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로 당신들이 내 은인인 줄 알고 친부모처럼 따랐었지. 당신들은 내 친엄마, 내 친형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다고. 내 진짜 가족이 정말 나를 버리고 떠난 거라고 생각해서 나를 곁에서 지켜봐준 당신들을 믿고 따랐던 건데. 그런데 당신들은 어린 날 이용해서 자기들 배만 불렸지? 그리고는 나까지 어떻게 하려고 해놓고 어디서 그 더러운 입을 나불거려? 그래 영준아, 네 친가족이 너를 버렸을 때 너를 챙겨준 게 바로 우리야. 나랑 엄마 아니었으면 영준이 너는 고아원에서 불행하게 자랐을걸? 그랬던 너를 우리가 얼마나 챙겼니? 근데 네가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뭔가 잘못된 거다. 영준이 네가 대체 뭘 듣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전부 오해야. 다 거짓말이라고. 웃기지 마. 아직도 내가 바보 같아 보여? 아직도 내가 따뜻한 말 몇 마디에 휘둘리는 어린애 같으냐고. 나도 이제 알 만큼 다 알았고 당신들 실체까지 알아냈어. 내가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다닌 줄 알아? 내가 이제서야 나타난 게 다 우연 같아? 나는 지난 2년 동안 진실을 파헤치고 당신들의 추악한 행위들을 까발키려고 노력했어. 오로지 당신들 감옥 보낼 생각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어가면서 우리 엄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고 했다고.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증거? 무슨 증거? 그런 게 있을 리가. 그럼 설마 경찰분들이 한가해서 여기 놀러 온 줄 알아? 경찰이 여기까지 들이닥친 건 이미 당신들을 향한 빼도 박도 못한 증거들이 발견됐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억지 쓸 생각하지 말고 괜히 힘 뺄 생각도 말고 조용히 따라가는 게 좋을 거야. 영준이 너 이놈, 이 자식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저도 너무나 알고 싶었지만 경찰들과 신랑이 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울분에 가득 차 따져묻는 시동생까지 제가 끼어들 상황이 도저히 아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도련님이 집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형사들로 보이는 사복 경찰들이 우글우글 들어차 있으니 누가 누군지 알아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반항하며 경찰들에게 따져묻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갑자기 시동생이 나타난 거예요. 지난 2년간 소식 한 번 없었던 그 시동생이 말이죠. 그런데 도련님이 남편과 시모를 향해 말하는 게 뭔가 의아하더라고요. 그때도 도련님이 도둑질을 했다기에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정말 뭔가 잘못되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저는 너무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다들 저마다 할 말을 하며 난리가 난 상황에 아무도 제 등장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었고 저는 끼어들 틈 없이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는 경찰들의 강압적인 모습에 선뜻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장바구니를 그대로 들고 현관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얼마 뒤 경찰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쪽은 누구시죠?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게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장을 봐오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돼서요. 누구한테 뭘 어떻게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이라고요? 그럼 혹시 박영탁 씨랑 부부관계십니까? 네, 맞아요. 제가 박영탁 씨 아내예요.
그럼 박영준 씨도 아시겠네요? 그렇죠? 저희 도련님이신데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가요? 일단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피해자들과 한 집에서 지낸 가족이니만큼 선생님도 조사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네? 조사요? 제가 왜 조사를 받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걸요? 그건 조사해보면 나올 거고요. 참고인이어도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혹시 피해자들과 공범일 수도 있으니까요. 공범이라뇨? 아니, 저희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데요? 애초에 저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뭘 어쩌는지도 모르는걸요. 그런데 공범이라니, 제가 뭘 알아야 공범을 저지르죠. 조사라느니 혐의라느니 참고인 진술은 또 뭔지 평소 들어본 적 없던 법적 용어들에 당황스러우면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난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조사를 받는다는 건지, 이러다 아무 죄 없는 저까지 쇠고랑을 차는 건가 싶어 무서워졌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말았습니다. 바락바락 소리 지르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 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드디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있는 줄도 몰랐던 남편도 저를 발견하더니 이번에는 시동생이 다가왔어요.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도련님, 잘 지냈어요? 지난 2년간 대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가출했던 거예요? 글쎄, 어머님이랑 남편은 도련님이 5억을 가져갔다느니 도둑질을 했다느니 그러는데 나는 그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아무튼 그건 다 떠나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경찰들은 다 뭐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뇨. 설마 없어진 5억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정말로 도련님이 가져간 건 아니죠? 형수님, 지금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2년 동안 사라져야 했던 건 증거를 찾기 위함이었고 지금은 저 인간들의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나타난 거예요. 물론 저도 형수님이 잘못한 게 없으시다는 건 잘 알아요. 제가 형수님이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형수님은 매번 저한테 잘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설마 저 욕심 많은 인간들이 형수님한텐 자신들의 비밀을 말했을 리 없죠. 아니, 저는 오히려 그동안 저 인간들이 제 대신 형수님한테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어요. 물론 제가 어딘가에 살아있는 한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요. 아무튼 형수님은 별일 없으실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죗값을 치른다뇨. 남편이랑 어머님이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하신 거예요? 도련님 가족이 따로 있다니 그건 무슨 말이고요. 저는 지금 너무 다 혼란스럽네요. 그래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형수님도 알 건 아셔야겠죠. 그 긴 세월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 사람들은 제 친가족이 아니에요. 형수님한테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게 되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는 저도 저 사람들을 친가족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했죠. 사실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어쨌든 제 친어머니의 언니였고 그 조카였으니까요. 도련님은 제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당황해하는 제게 제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련님이 당연히 남편의 친동생이고 어머님의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의 친어머니는 저희 시모의 동생이었고 결국 도련님은 시모의 조카였고 남편과는 사촌지간이었던 겁니다. 도련님은 원래 자신의 친어머니와 그 위로 형과 세 식구가 함께 살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지만 자식들을 아끼시는 어머니 덕에
세 식구가 꽤 행복했다고 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희 엄마는 저와 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학습지 교사 일을 하시면서 아침에는 신문 배달을 하시고 저녁에는 집에서 포장 부업까지 하시면서 24시간을 48시간처럼 지내는 분이셨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 보니 저희 엄마가 책임질 일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살림에 한번 소홀한 적 없이 자식들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것 없이 정말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셨죠. 엄마 혼자 외벌이에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엄마가 가끔씩 사오시는 통닭을 나눠 먹으면서 하하호호 떠들고 저랑 형 사이도 참 좋았었죠. 그만큼 저한테는 형이랑 엄마가 전부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뺑소니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도련님은 세 식구가 함께 여의치 않은 형편에 살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지냈었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충분히 희생하고 노력하셨고 일찍 철든 두 형제 사이도 꽤 좋았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별 걱정 없이 행복하던 어느 날 고3 수험생이었던 도련님의 친형이 늦은 밤 독서실에 다녀오다가 그만 뺑소니를 당해 떠나버리고 말았답니다. 갑작스러운 형의 죽음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도련님도 도련님이었지만 자식을 잃은 시이모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셨나 보더라고요. 모범생의 공부도 잘하던 형이었는데 그런 형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리고 저희 엄마는 무척 힘들어하셨어요. 자식이 떠났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지 그렇게 부지런하시던 분이 그때부터는 일도 안 하고 매일같이 술에 취해 잠에 드실 정도였죠. 그래서 오죽하면 살아있는 자식이 남아있다는 것도 잊으셨는지 당시 중학생이던 저를 그대로 방치하셨어요. 매번 자식들 끼니 걸을까 걱정하시던 분이 제가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도 모르시고 제가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관심 없어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형을 떠나보내고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던 날 유서 한 장 써두시고 차를 끌고 나가서 사고로 돌아가셨죠. 사람들은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 안타까워들 했지만 엄마가 써두신 유서를 본 저는 엄마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엄마를 원망했어요. 형이 죽고 엄마가 힘들어하신 건 저도 너무 잘 알고 저도 무척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저를 두고 떠나실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한테 자식은 형밖에 없었던 건지 저를 외면하고 그렇게 가버리신 엄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사랑이 컸던 만큼 원망과 미움도 비례했거든요. 시이모님은 갑작스럽게 자식이 죽고 몇 년간을 힘들어하시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셨는지 스스로 나쁜 선택을 하셨답니다. 평소 운전도 잘하지 않으시던 분이 하필이면 빗길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흔한 차량 사고였기에 사람들은 전부 사고사인 줄 알았겠지만 도련님은 장례를 치른 후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써두신 유서를 보고 그게 사고사가 아니라 어머니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생각하지도 않고 형만 그리워하다 떠난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형제도 부모도 없는 자신이 홀로 남겨질 것을 알고도 그런 선택을 하신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도련님은 천의 고아가 되어 혼자가 되었고 보육원에 가야 할 상황에 놓인 도련님을 입양하여 거둬주신 것이 바로 저희 시댁이었습니다. 시모와 시이모님 두 집안은 각자 결혼 후 왕래가 거의 없었기에 도련님은 친어머니의 장례식에서야 처음으로 저희 시모와 남편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낯선 친척이었지만
그때는 그만큼 반가운 인연이 없었답니다. 가족 없이 혼자 된 자신을 받아준 유일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도련님은 시모 밑으로 입양이 되어 그 후 이 집 식구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도련님의 생활은 그리 녹록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며 조카를 입양까지 한 시모는 막상 입양해온 조카를 친자식처럼 여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온갖 집안 허드렛 일과 구박을 일삼으며 친아들인 남편과 차별하며 키웠다고 하네요. 하지만 도련님은 그런 차별 속에서도 시모와 남편을 친가족처럼 여기며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친모보다 구박과 차별을 하더라도 자신 곁에 계속 있어주는 가짜 가족에게 위안을 얻었던 거겠죠.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도련님 흉을 보고 도련님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고 했던 말 전부가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애초에 도련님은 사고를 치지도 않았고 욕먹을 짓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구박대기라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받았던 거였어요. 멋대로 휴학해서 밤마다 놀러 다니느라 사고 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 시댁에서 학비를 대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밤늦게까지 일을 다녔던 거고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다는 얘기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었죠. 시모와 남편이 도련님의 잘못이 아닌 일들을 도련님의 일탈로 얘기했던 거였죠. 당시 막 시집을 가서 사정을 잘 모르던 저는 그런 내막을 모르고 그저 도련님이 막내라 곱게 커서 철이 들지 못했다는 시모와 남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전부 듣고 나니 그동안 말썽쟁이라던 도련님이 제 앞에서는 참 순박하고 착해 보이기만 했던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당시에는 철없이 차고를 치기는 해도 속은 여리고 착하구나 싶어 도련님께 잘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런 차별이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참 미안하고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시모와 남편은 입양까지 한 시동생을 그렇게 구박했던 걸까요? 바로 그 전말이 이 사단의 원인이었습니다. 2년 전에야 처음 알았어요. 돌아가신 저희 친어머니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전혀 모르는 보험이었는데 그 보험금 수령인이 저 여자였더라고요. 제가 양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던 저 여자 말이에요. 심지어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막 가입했던 보험이었는데 그제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형이 사고를 당하면서 받았던 보상금과 저희 엄마의 사망보험금이 전부 이 집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걸 알게 됐죠. 그제서야 저는 제가 왜 이 집에 입양이 되었는지, 그러면서도 왜 구박대기로 살아야 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엄마의 죽음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렇게 지난 2년간 저 두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잡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시이모님의 사망은 전부 제 시모라는 여자와 남편이라는 사람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당시 도련님의 친형이 뺑소니로 죽으면서 가해자에게서 2억이라는 보상금을 받았었답니다. 당시에는 도련님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몇 년 전에서야 친어머니의 사망에 의혹을 품고 어머니의 계좌 내역과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보다 사실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어머니 계좌에 있던 그 돈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전부 시모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답니다. 도련님에게는 말 한 번 한 적 없었던 돈이 말이죠. 그리고 시모가 나중에 받아간 시이모님의 사망보험금이 3억이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금고에 있던 돈 5억의 출처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그건 전부 저희 형과 저희 엄마의 목숨값이었어요. 애초부터 저것들이 우리 형의 목숨값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엄마까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지난 2년간 그 증거들을 찾아냈어요. 애초에 차도 없고 장롱면허였던 저희 엄마가 그날 운전했던 차가 박형탁 저놈의 명의였더라고요.
두 사람이 짜고서 엄마의 사고를 위장한 거예요. 애초에 저희 엄마는 돌아가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였어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려고 등록까지 하셨었더라고요. 치료를 받으려고 하신 분이 왜 갑자기 그런 선택을 하시겠어요? 애초에 제가 봤던 엄마 유서도 당시에 써두신 게 아니라 한참 전에 써두셨던 거였고요. 오히려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엄마 일기에는 저를 걱정하시고 저를 위해 다시 일어나시려는 각오가 적혀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고사로 위장해서 저한테서 뺏은 게 저 인간들이에요. 저 두 사람이 짜고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10여 년간 두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하며 모진 핍박을 감수했던 도련님은 사건의 실체를 알고 나서 무척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심지어는 자신을 해칠 생각까지 한 것을 알고는 도망을 치고 지난 2년간 오로지 복수를 위해 혼자 고생하며 증거를 모으고 다녔다고 했죠. 사고 이후 폐차장으로 보내진 차를 찾으러 다니고 당시 그 주변에 있던 CCTV들과 목격자들을 수소문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드디어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내며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보험사에서 뭔가 수상했는지 그쪽에서 보관한 증거들이 있었더라고요. 아쉽게도 범죄라고 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내줄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 조사 자료들이 그쪽에 남아 있었던 거죠. 거기다 도련님이 몰래 두 사람의 공모를 녹음한 녹취 파일까지 확보하며 경찰에서도 재수사를 할 수 있었고 결국 시모와 남편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며 경찰들도 무조건 실형을 예상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두 사람은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도련님을 탓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저럴 수가 있을까?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도 도련님이 가여웠는데 말이죠. 도련님의 얘기를 듣는 내내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뜩이나 힘들어하던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야만 했는지, 억울하게 떠나셔야 했던 이모님과 그로 인해 가족을 전부 잃고 고생하며 살아야 했던 도련님의 사정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여워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멀리 지냈다고 해도 자기 동생이고 자기 조카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시무와 남편이 도무지 인간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저도 한때였지만 그 인간들과 가족으로 지냈다는 게 치욕스러울 정도였죠. 나 다 들었어. 당신 정말 도련님한테 그런 짓을 했어? 어떻게 자기 가족에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친형제가 아니라 그래도 사촌이고 피가 섞인 가족이잖아. 이웃 간에도 그런 짓은 못하겠는데 당신은 어린 사촌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았어? 여보, 당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아니야. 전부 가짜라니까? 아니 정말 영준이 저 자식이 다 거짓말하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금고에 있던 5억 영준이 저놈이 가져간 거. 남의 돈 들고 도망가 놓고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라니까. 당신은 설마 저런 망나니 말을 믿는 거야? 나는 항상 도련님 믿었어.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도련님을 뭐라고 욕하던 내 눈에 도련님은 좋은 사람이었어. 철없다 사고치고 다닌다고 했을 때도 속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잠시 방황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다 거짓말이었을 줄이야. 당신 정말 도련님까지 해치려고 그랬어? 시이모님 그렇게 만든 걸로 모자라서 고아돼서 불쌍한 사촌동생한테까지 그렇게 하려고 한 거야? 대체 그깟 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 그래서 그렇게 남의 목숨값 훔쳐놓고는 금고에 숨겨놓고 그 난리를 피웠어? 그 돈은 내 돈이야.
내가 개고생하며 번 돈이라고. 아니, 애초에 도둑질한 놈은 저놈인데 왜 내가 이런 누명을 써야 하는 거야? 아무튼 당신도 지금 영준이 저놈 말에 완전히 속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봐야 당신 진짜 가족은 나야. 당신도 고아의 가족이라고는 나밖에 없잖아. 당신 설마 하나뿐인 가족 감옥에 보내려는 생각은 아니지? 잘 생각해. 남편인 나마저 없으면 당신 혼자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우리 엄마 변호 좀 해줘. 당신이 잘 설명해주면 우리도 금방 풀려날 거야. 우리가 그런 거 아니라고 증언 좀 해줘. 어? 당신 정말 돌았구나. 도련님 가족에게 그런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나를 이용하려고? 당신 설마 고아인 나랑 결혼한 것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야? 설마 하니 이런 의심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이 하는 말 들으니까 갑자기 소름이 끼친다. 당신들 이모님 그렇게 보내버리고 도련님까지 해코지 하려고 했다며. 그럼 그 다음 차례는 나 아니야? 남편이 자신이 제 유일한 가족이라며 자기 편을 들어달라 하는 말에 저는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도련님의 사정이 가여워 다른 생각을 못했는데 혹시 남편이 일부러 혼자인 제게 접근을 했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게 결혼 후 몇 년간 남편은 신혼을 즐기고 싶다며 아이를 갖기를 꺼려했었고 근래 들어서는 건강을 핑계로 자꾸 제게 보험을 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 나이에 보험 한두 개 정도 있는 게 당연하다 싶어 별로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사정을 알고 보니 뭔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도련님도 떠나 있던 사이 제가 걱정되었다고 하니 이런 제 생각도 기우는 아니었겠죠. 어쩌면 도련님이 제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다음 피해자는 제가 되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늦지 않게 나타나 사실을 알려준 도련님께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도련님 편에 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시모와 남편은 제게 도움을 갈구하며 구질구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두 사람이 너무나도 경멸스러웠어요. 여보 제발,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어. 응? 당신 나 없이 못 살잖아.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 제발. 응? 그래 미야, 우리 좀 도와다오. 형진이 저놈 말 들을 것 없이 너는 그냥 우리 식구인 거야. 우리 셋이 똘똘 뭉쳐 살아야지. 안 그러냐? 다들 그 입 좀 다물어. 내가 모르면 몰랐지. 알고도 당신들 편을 들어줄 것 같아? 당신들이 나까지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알아? 애초에 당신들이랑 엮이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내가 너무 후회스럽지만 더 후회 없기 위해서라도 나는 철저히 당신들 반대편에 설 거야. 전적으로 도련님 편에 서서 당신들 끝까지 벌 받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라고. 겨우 돈 때문에 남의 목숨을 쥐고 흔든 당신들,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죗값을 치르기를 바랄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오래 살으라고 기도해 줄게. 그래야 당신들이 그곳에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남의 목숨값을 두고 아쉬워하며 고통받을 테니까. 욕심 많은 당신들한테는 그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될 거야. 그 후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결백을 믿어주는 도련님 덕분에 피해자 측이 아닌 참고인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별탈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었고 얼마 뒤 저는 남편과 시모의 재판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두 사람은 구치소 생활이 녹록치 않은지 잠깐 사이에 많이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혹여라도 감옥에서 편히 살면 어쩌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 참 다행이었죠.
그리고 더 다행스러웠던 것은 재판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그 두 사람이 오랫동안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마 시모는 죽기 전에는 나오지 못할 것이고 남편이 출소할 즈음에는 구순의 노인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 아마 앞으로 제가 그 두 사람을 세상에서 다시 만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실형을 받은 남편과 옥중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딴 인간이랑 하루라도 빨리 연을 끝내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완전히 끝낼 수 있어 참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몇 달 만에 재판이 무사히 끝나며 저도 오랜만에 만난 시동생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도련님이 잘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표정이 밝아 보여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 후 저희는 짧고 섭섭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도련님은 더 이상 한국에 좋은 추억이 없다 싶었는지 멀리 떠나기로 했거든요. 다행히 남편의 금고에 있던 5억의 돈의 출처가 분명해져서 그 돈을 원래 주인인 도련님이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그 돈이면 어딜 가더라도 큰 걱정은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련님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무사히 이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잘 지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저희의 새 출발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평안하시고 안녕히들 계세요.